뉴스타트 3부로 이어갑니다. 조금 전 들어온 북한 미사일 발사 관련 소식 추가적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북한이 오늘 미사의 탄도미사일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고 우리 합동참모본부가 밝혔습니다. 네, 우리 군은 미사일의 기종과 비행거리 등 자세한 재원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번 도발은 북한이 지난 27일 군사정찰위성 발사체를 쏜 지 사흘 만입니다. 또 그제부터는 오물을 실은 대남풍선을 날려보내고 있습니다. 탄도미사일 기준으로는 300km를 날아간 지난 17일에 단거리 한 발 발사 이후 13일 만의 도발입니다. 네, 일본 방위성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북한이 탄도미사일 추정체를 발사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추정체를 발사한 것을 일본 방위성 또한 확인을 했고요. 일본은 이 배타적 경제수역 바깥에 낙하한 것으로 추정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일본 정부는 총리 관저에서 긴급 대응팀을 소집해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서 대응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또 추가되는 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는 현지 시간 31일 공식 회의를 열고 북한의 최근 군사정찰위성 발사와 관련한 안보리 차원의 대응을 논의합니다. 주 유엔 한국 대표부 관계자는 오는 31일 안보리 공식 회의에서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은 안보리 이사국으로 북한의 잇따른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하게 규탄할 방침입니다. 다만 안보리 상임 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의 도발을 번번이 감싸고 있어 안보리 차원의 대북 공동 대응이 이뤄지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네, 이처럼 북한의 도발이 계속되는 가운데 미국 공화당에서는 북한 도발에 맞서서 한반도에 미국 전술핵을 재배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미국 국방 예산을 심의하는 상원 군사위원회 간사의 제안인데 나토처럼 한국과 핵을 공유할 필요성도 제기됐습니다. 워싱턴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미국 공화당의 대표적 매파인 로저 위커 상원의원이 다음 달 국방 예산 심의를 앞두고 힘을 통한 평화라는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보고서는 김정은이 계속해서 탄도미사일과 핵무기를 만드는 상황에서 한반도 억제력이 약화돼선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한반도에 미국 전술 핵을 재배치하고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핵 공유 협정을 맺을 것을 제안했습니다. 나토 동맹과 비슷한 핵 부담 공유 협정에 한국, 일본, 호주가 참여할 의사가 있는지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한미 연합훈련을 지속하고 한국의 미군을 계속 주둔할 것도 주문했습니다. 위커 의원은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 실패를 비판하며 한반도 전력 강화를 요구해왔습니다. The Biden administration has completely taken its focus off North Korea, even as Pyongyang becomes a major enabler of Russia's brutal war in Ukraine. Some experts believe that North Korea is preparing for war. 위커 의원은 주한미군을 관할하는 인도태평양 사령부의 지휘 통제 체계를 현대화하고 서태평양 지역의 군사시설을 확충할 것도 제안했습니다. 타이완, 필리핀, 일본으로 연결되는 방어망이 중국과 충돌을 억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이들 나라의 군사력 강화를 지원할 것도 주문했습니다. 위커 의원은 중국, 러시아에 비해 미국 국방력이 뒤처지고 있다며 해군 함정과 군용기를 대폭 늘리기 위해 내년 국방 예산을 550억 달러, 75조 원 더 쓸 것을 요구했습니다. 위커 의원은 뉴욕타임스 기고문에서도 북한이 군비 통제 협상을 위한 노력을 무시하고 전쟁 준비 태세를 향해 가고 있다며 미국 국방 예산을 늘릴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준규입니다. 조금 전 속보로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네, 관련해서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 연구소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소장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지난 27일 밤이었죠. 군사정찰위성 발사체를 쏜 이후에 사흘 만에 북한이 또 도발에 나섰는데 이번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이번 이유는 두 가지 측면을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하나는 말씀하신 27일 군사정찰위성 실패에 대한 뭔가 새로운 전환점을 북한이 모색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북한 내부적으로 군사정찰위성 실패가 북한 주민들에게 상당히 좀 실망감을 줄 수도 있는, 또 대외적으로도 북한의 미사일 능력의 약화 이런 쪽에 비치는 이미지를 좀 쇄신하는 차원에서
빠른 속도로 이제 그 미사일 발사를 했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군사 정찰 위성을 바로 쏘기에는 기술적인 부분이나 또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우선은 이제 단거리 미사일, 300km 단거리 미사일을 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이제 북한 입장에서 보면 우크라이나 전쟁 이 과정에서 러시아와 기술 협력이 많은 부분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기술 협력의 과정 또 러시아로의 그 북한 미사일 수출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것의 과정에서 북한이 그 러시아에 보내는 그런 그 미사일 능력 이것들을 좀 확인시켜주는 뭐 그런 차원에서의 발사가 아니었나 그런 판단입니다. 네, 두 가지 의도를 분석해 주셨는데 지난 네네. 28일에는 오물을 실은 대남풍선을 또 날리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다양한 수단으로 시위를 이어가는 모습인데 뭐 향후 네네. 추가 도발 가능성, 시점, 형식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뭐 그 가능성은 뭐 충분히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우선은 이제 군사 정찰 위성을 27일 날 실패를 했는데 북한이 추가적인 발사를 하겠다는 의지를 간접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또 그동안 북한이 3차례, 4차례에 걸쳐서 그 군사 정찰 위성을 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예. 빠른 속도로 북한의 군사 정찰 위성 발사 이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또 하나는 이제 그 우리 쪽에서 북측으로 보내는 전단지랄지 이런 것들이 지금 또 그 전단지 살포 계획이 일부 단체에서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게 된다면 또 북한의 오물 풍선이 다시 내려올 가능성 뭐 이런 것들은 충분히 있다 이런 차원에서 보면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들은 여전히 살아있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예, 앞으로도 추가 도발은 계속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었고요. 자, 네네. 이번 발사와 관련해서 또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에서 또 계속 주시를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31일에 이제 공식 회의를 열어서 이 결의 위반을 한 것과 관련해서 논의를 한다는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 네네. 규탄을 또 한다는 소식이거든요. 실제적 효과 어떻게 보십니까? 실제 유엔 안보리는 지금 거의 뭐 한국 문제 또 한반도 문제와 관련돼서는 지금 뭐 그 역할이 거의 없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보면 지금 그 유엔 안보리에서 중국, 러시아가 늘 북한 편을 들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렇게 보면 실질적으로 문제를 그 상정한다고 하더라도 중국, 러시아의 반발 또 반대로 한반도 문제 특히 북한 핵과 미사일 관련된 부분에서는 전혀 그 제재 결의안 또는 제재의 효과가 만들어지지 않고 있다. 이런 점에서 보면 실제 유엔 안보리에서의 이번 회의도 성과는 그렇게 보이지 않을 것이다. 이런 전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앞서서 소장님께서 이번 도발의 어떤 의도를 분석해 주셨을 때 러시아와의 기술 협력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이번 도발 자체도 러시아에게 미사일 능력을 보여주기 위함도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네네. 네, 러시아와의 협력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 어느 정도 수준으로 이루어지고 있을 거라고 예측을 하십니까? 어느 정도 긴밀하게 얘기를 소통을 하고 있을까요? 지금 북한과 러시아는 특수관계다라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북한은 러시아를 도울 수 있는 군사적 능력, 특히 포탄이랄지 또 미사일 부분에서의 특장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러시아로 가고 있다 이렇게 추론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또 거꾸로 러시아도 북한에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식량도 그렇고 또는 에너지 문제도 있고 또 군사 기술도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군사 기술의 이전인데요. 특히 이제 핵 능력, 북한 핵 능력, 그다음에 미사일 발사와 같은 그런 능력에 있어서 섬세한 부분들은 또 아직 좀 더 북한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또 인공위성 군사 정찰 위성도 마찬가지고요. 네. 이런 것들을 보완하는 차원에서의 그 러시아의 기술이 북한으로 가고 있다. 그것은 뭐 거의 확실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이 과정에서 협력은 상당히 빠른 속도로 그리고 질적으로 매우 높은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북한에 대한 러시아의 협력과 지원이 계속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도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었는데, 자 한편 네네. 미국에서는 이 공화당이 네네. 한국의 미국 전술핵을 재배치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 나오고 있거든요. 또 네. 미군도 계속 주둔을 해야 된다라는 주장까지 덧붙이고 있는데 어떻게 네네. 보십니까?
지금 이제 전술 재배치 문제는 뭐 계속 뜨거운 감자이기도 합니다. 또 예. 우리 한국민들의 상당수가 전술핵에 대한 그 기대가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또 우리의 핵 개발에 대한 것도 긍정적으로 보는 기류도 있고. 다만 이제 그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는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전술핵 재배치를 하지 않더라도 미국의 전략 자산들이 상당히 빠른 속도로 한반도 전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전술핵 재배치가 굉장히 그 한반도에서의 또 이슈를 만들어내면서 중국, 러시아, 북한의 협력을 또 강화시키는 쪽으로, 보다 강화시키는 쪽으로 갈 수도 있고요. 그렇게 보면 전술핵 재배치에 대한 부분은 그 공화당 내에서 일부 나오고 있습니다만 실제 가능성의 영역보다는 그런 이슈를 만들어내면서 한반도 문제에 대한 미국의 그 역할, 이것들을 강조하는 차원에서의 입장 표명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실제 예. 전술핵 재배치가 그것이 한국의 전체적으로 봤을 때 긍정적이냐 또는 부정적이냐, 이 부분들은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북한이 오늘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발사하는 도발을 감행했습니다. 지금 구체적인 재원, 비행 거리나 고도 우리 군이 분석하고 있습니다. 취재가 되는 대로 다시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 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교육부가 오늘 의과대학 증원 등을 반영한 2025학년도 대입 전형 시행 계획을 발표합니다. 2025학년도 대학 입시에서 의대 정원은 올해보다 1,509명이 증가한 4,567명으로 오늘 발표에서는 지역인재 전형 등 이들 인원을 어떤 방식으로 선발할지가 포함됩니다. 이와 함께 수시 정시 모집 비율과 학생부, 논술 등 신설된 전형들도 발표됩니다. 학과를 정하지 않고 입학하는 무전공, 자율전공 선발 규모도 커져 수도권 대학과 전국 국공립대에서는 신입생 4명 가운데 1명을 자율전공 전형으로 선발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의대 증원의 반발에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난 지 벌써 100일이 지났지만 의정 갈등은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의대 증원의 부당함을 알리겠다며 촛불 집회를 예고하고 나섰습니다. 이문석 기자입니다. 지난 2월 19일 서울 주요 5개 병원을 필두로 전국 수련병원에서 전공의가 이탈했습니다. 그로부터 100일이 지났지만 전공의들은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전국 211개 수련병원 전공의 만여 명 중 7.1%인 973명만 출근한 거로 조사됐습니다. 복귀 조건으로 내건 증원 원점 재검토는 어려워졌습니다. 2025학년도 대입계획 변경이 승인돼 금요일에 대학별 신입생 모집 요강이 나가면 사실상 증원이 확정되기 때문입니다. 때맞춰 정부는 복귀 여부에 따라 조치에 차이를 두겠다며 전공의를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동시에 전문의 수 확대가 필수적인 전문의 중심 병원 운영 전환 추진 계획을 내놨습니다. 전공의 수련 목적이 전문의 자격 취득이라는 점에서 수련 환경 개선 약속에 이은 복귀 유인책으로 해석됩니다. 정부는 올해 내에 전문의 중심병원 전환 지원 사업 착수를 목표로 속도감 있게 과제를 구체화해 나가겠습니다. 의사단체들은 기자회견과 토론회 등을 잇따라 열고 지금이라도 증원 정책을 중단하라고 정부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이 원하는 의료체계가 어떤 것인지에 대한 합의가 먼저 이루어지고 이를 위한 의사 수가 최선의 방법으로 추산되고 이에 도달하기 위한 타협이 이루어진 후에 점진적으로 진행하여야 올바른 의료개혁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또 의대 증원의 부당함을 알리겠다며 강원도를 시작으로 전국 7개 지역에서 한국의료 사망선고라는 이름을 건 촛불 집회를 예고했습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네, 협치가 사라졌던 21대 국회는 품격마저 없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회의 중에 코인을 사고 파는가 하면 주민들이 고통받는 재해 현장에서 부적절한 언행을 하는 등 편법과 막말이 난무했습니다. 김다연 기자입니다. 21대 국회에서 의원 품격을 의심케 하는 사건 가운데 하나로는 김남국 의원의 거액 가상자산 논란이 꼽힙니다. 국회 회의 중 수시로 휴대전화를 만지작하더니 상임위는 물론 청문회 때까지 무려 200여 차례 코인을 거래한 거로 드러난 겁니다.
선출직 공직자로서 입법 활동이라는 국회의원의 본분을 망각했다는 비판이 잇따랐고 그동안 서민 코스프레를 했느냐는 비아냥까지 따라붙었습니다. 이게 상임위 시간 내냐, 시간 외냐 이걸 떠나서 너무나 제가 잘못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진 탈당을 하더니 총선 시기 위성정당 입당, 합당 과정에 우회 복당에 성공했습니다. 각종 막말 논란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언론중재법을 주도했던 김승원 의원은 동물을 빗댄 욕을 떠올리게 하는 이른바 GSGG 논란으로 입방아에 올랐습니다. 당시 법 상정이 무산되자 자신의 SNS에 국회의장을 비꼬는 글을 올리는 과정에서 문제의 표현을 쓴 겁니다. 논란이 일자 김 의원은 국민에 봉사해야 한다는 의미의 약어라고 진화에 나섰지만 끼워 맞추기식 해명은 비판의 목소리만 더 키울 뿐이었습니다. 여당 의원은 수해 복구 현장에서 부적절한 발언으로 여론의 문매를 받았습니다. 솔직히 비 좀 왔으면 좋겠어요. 최춘식 의원님. 사진 잘 나고. 최춘식 의원님. 봉사가 아니라 놀러 갔느냐는 비난이 일었고 김 의원은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까지 열었습니다. 2년 전 정권 교체기 땐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란 뜻의 검수 완박이 전국을 달궜습니다. 위장 탈당 등 안건 조정위를 무력화한 거대 야당의 편법 조치에 협치를 위해 만들었다는 국회 선진화법의 취지는 퇴색하고 말았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뭡니까 도대체? 원천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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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의원 징계안은 모두 53건으로 이 가운데 본회의를 통과한 건 단 한 건에 불과합니다. 자정 능력마저 바닥이란 비판 속에 22대 국회에선 최소한의 품격은 지켜주길 바란다는 세간의 충고를 귀담아 들어야 할 때란 지적입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5월 30일) 목요일 조간 브리핑 시작합니다. 먼저 경향신문 보겠습니다. 결혼을 안 해도 된다는 인식이 1020 사이에서 점점 퍼지고 있죠. 그런데 저소득층 가정 청소년들 사이에서 그런 경향이 더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여성가족부에서 조사를 해봤더니 청소년들의 결혼과는 가정 경제 형편에 따라서 차이가 났습니다. 가구 소득이 월 200만 원 이하인 청소년 약 70%가 결혼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했습니다. 3년 전보다 6.5%포인트가 늘어난 겁니다. 또 가구 소득 월 600만 원 이상인 청소년들이 같은 대답을 한 비율은 약 61%였습니다. 고소득 가정과의 격차가 커진 게 그래프로도 보이고 있죠. 또 이외에 아침 식사 비율과 주관적 정서 안정감을 묻는 질문도 있었는데 여기에서도 소득계층 간의 격차가 확인됐습니다. 가정 형편에 따라 차이가 두드러지고 있는 청소년들의 결혼 인식, 결혼과 출산의 계급화 현상과 맞물려 있다고 신문은 분석합니다. 안 그래도 공부하느라 바쁜 청소년들인데 돈 걱정 때문에 결혼 못할 걱정까지 하게 되는 현실을 짚는 기사였습니다. 다음은 중앙일보 기사입니다. 저출생의 뿌리에 무너진 성비가 있다. 또 지역에 젊은 여성들이 사라지고 남초 현상이 심각해서 지방은 솔로 지역이라는 표현까지 나온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보시죠. 어제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 1분기 합계 출산율은 0.76명, 1분기 기준 역대 최저였습니다. 나날이 심각해지는 저출생의 배경에 결혼 정년기 인구의 성비 불균형 문제가 있음을 짚는 기사입니다. 지역별로는 경북과 강원, 경남의 성비 불균형이 심각했습니다. 경북에서는 20대 여성이 100명이 있으면 남성은 133명이 있다는 뜻입니다. 서울과 세종 정도를 빼면은 결혼 정년층의 성비 불균형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지역별로 격차가 커진 이유는 뭘까요? 신문은 성별에 따라서 직업군이 갈리는 걸 지적했습니다. 서비스업이나 IT 기업 취업 비중이 높은 여성은 일자리를 찾아서 수도권으로 많이 떠난다는 겁니다. 정부는 최근 육아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혼할 여성이 없다는 근본적인 원인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신문은 짚고 있는데요. 또 여성이 지역에서도 양질의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전문가의 조언까지 함께 담고 있습니다. 이번엔 한국일보 보겠습니다. 소년범에게 내릴 수 있는 처분 중에 7호 처분이라는 게 있습니다. 바로 의료보호시설에 위탁하는 조치인데 판사들이 이 처분을 내리는 걸
망설이고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런지 보겠습니다. 정신질환이나 약물 복용으로 인해 치료가 필요한 소년범들이 있죠. 수감이나 격리보다는 치료와 요양이 더 시급합니다. 그런데 이들을 받아줄 수 있는 전담기관은 전국에 딱 한 곳뿐 대전소년원 부속 의원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곳의 정원은 딱 80명입니다. 그러니까 판사가 치료 처분을 내린다고 해도 이곳에 언제 들어갈 수 있을지 모르는 겁니다. 치료 처분을 받은 소년범들의 1년 이내 재입원율도 11.5%로 낮지가 않습니다. 의료시설 설치와 관리가 절실한 상황이죠. 법원행정처도 이런 상황을 파악하고 의료기관 설치 방안 연구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입법과 예산이 절실한 사안인 만큼 공론화에 힘쓰겠다고 했습니다. 정신질환 소년범들을 받아줄 의료보호시설이 전국에 한 곳밖에 없었다는 게 참 놀랍습니다. 더 확충될 수 있을지 앞으로 쭉 지켜봐야겠습니다. 이어서 조선일보입니다. 마약이 전국적으로 파고들고 있습니다. 전국의 하수처리장 34곳에서 단 한 곳도 빠짐없이 필로폰이 검출된 정도인데요. 지도를 볼까요? 네, 전국 시도별 주요 마약류 사용 추정량입니다. 네, 지역별로 종류가 좀 다릅니다. 먼저 빨간색이 필로폰인데 인천과 서울, 경기 쪽에서 높게 나타났습니다. 또 코카인은 검은색인데 서울과 세종 쪽에서 높게 나왔고요. 또 파란색인 암페타민은 광주와 충북 쪽에서 사용량이 높았습니다. 이런 마약 문제, 가정집 바로 옆에서 거래가 이루어질 정도로 일반인들과도 밀접해졌죠. 전문가들은 한국의 마약 인구를 약 60만 명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또 10대들의 마약 사범 증가도 우려스러운 부분입니다. 지역별로 많이 검출된 마약 종류가 다르긴 했지만 마약 사용 행태는 특정 지역이나 연령, 계층만의 문제가 아니죠. 대상자별로 적절한 내용과 방식을 검토해서 국내 실정에 맞는 마약 퇴치 교육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조언도 함께 전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국민일보 보겠습니다. 사진을 먼저 한번 볼까요? 아파트나 빌라, 복도마다 자주 볼 수 있는 풍경이죠. 쿠팡에서 신선식품을 주문하면은 받아보는 다회용 보냉 가방 프레시백입니다. 친환경 목적으로 도입이 됐는데 오히려 도입 취지에 어긋난다는 점을 짚는 기사입니다. 상품을 수령한 뒤에 빈 가방을 문 앞에 두면 기사님들이 프레시백을 수거해가죠. 이 수거 작업이 원활하지 않다는 불만이 소비자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프레시백이 산더미처럼 문 앞에 쌓이기도 합니다. 또 주문한 상품 예습에서 과하게 사용될 때도 많아서 프레시백이 많이 오면 찍찍이라고 불리는 벨크로 탈부착과 실랑이를 벌이는 분들도 많고요. 물류 구조상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다고 쿠팡 측은 설명을 합니다. 더 많은 프레시백과 배송 차량이 쓰일 수밖에 없다 보니 일부 환경단체는 프레시백이 친환경적이지 않다고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도입 취지는 좋지만 배송 시스템 개선 등 보완 대책이 꼭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5월 30일 아침 신문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조간 브리핑이었습니다. 오늘 열리는 재판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2013년 유성 씨에 대한 보복 기소 의혹으로 탄핵안이 가결된 안동환 검사에 대한 탄핵 여부가 오늘 오후 2시 헌법재판소에서 결정됩니다. 현직 검사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건 처음인데 사상 첫 탄핵으로도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강화됐던 종합부동산세가 위헌인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첫 판단도 오늘 오후에 나옵니다. 납부 대상자가 급격하게 늘어나며 세금 폭탄이라는 반발이 거셌고 헌재에도 헌법 소송이 잇따랐는데 오늘 결정에 따라 적잖은 파장이 예상됩니다. 같은 시간 헌재는 KBS 방송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따로 징수할게 하는 이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의 위헌 여부도 판단합니다. KBS 측은 수신료 분리 징수로 재정 안정성이 위협받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절차를 위반했다며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파리바게트 제빵기사들에게 민주노총 탈퇴를 강요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SPC 허영인 회장에 대한 두 번째 재판 준비 절차는 오늘 오전 10시에 열립니다. 최신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해 드립니다. 스타트 경제, 오늘은 이정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십시오. 자, 삼성전자 노조가 회사 창립 69년에 회사를 창립하고 55년 만에 지금 파업을 처음으로 선언을 했습니다. 지금 이례적인 파업인데 왜 이런 경우가 생긴 건가요? 첫 번째는 임금이 가장 중요한 이슈였고요. 예. 임금 인상률이 사측에서 요구하는 거랑 이제 노조 측에서 요구하는 게 안 맞다 보니까 이제 결론이 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측에서는 5.1%대, 그러니까 노조 측은 6%대 이상 인상을 요구하면서 이제 갈등이 생겼고 결론이 났던 게 하나였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인센티브라 그러죠. 보너스에 관련된 문제인데 네. 보너스를 측정할 때 흔히 말하는 기준이 뭐가 되어야 되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사측은 사실 지금은 경제적 부가가치라고 이야기해서 흔히 말하는 매출에서 비용을 빼고 세금 빼고 그다음에 투자 지출한 거 빼고 그 다음에 이익을 가지고 나눠 갖자라는 입장이고요. 예. 근데 노조 측의 입장은 매출에서 비용만 뺀 우리가 실제 어떻게 보자면 수익 차원에서 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갈등이 나면서 이 보너스 시스템에 대한 어떤 의견 차이가 굉장히 심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사측 입장도 이해가 가는 것이 사실 영업이익도 중요하긴 하지만 최근에 이제 반도체가 아무래도 반도체 업체라는 게 투자가 너무 중요하다 보니까 영업이익만 가지고 측정할 수 없다. 근데 노조 측은 아무래도 매출에서 비용 뺀 것이 우리가 가져가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입장이 갈리면서 굉장히 평행선을 그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이런 갈등 속에서 이제 이 전국 삼성전자 노조라는 이 전삼노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 네. 이쪽에서 현재 이제 한국노총에 소속돼 있는데 보다 강성인 민주노총으로 가는 게 아니냐. 지금 파업에는 민주노총이 결부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면서 약간은 흔히 말하는 임금의 문제에서 시작해서 어떤 노조의 어떤 지배구조 결국은 이쪽이 한국노총을 갈 것이냐 민주노총을 갈 것이냐 여러 가지가 결합이 되면서 파업이 일어났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삼성전자 지금 대내외적으로 상황이 여의치가 않은데 여기에 파업까지 한다면 타격이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또 1분기에 전 세계 스마트폰 시장에서 삼성전자가 출하량 1위 자리를 탈환했다라는 소식도 전해졌는데도 주가는 3% 하락 마감했거든요. 이 같은 갈등 상황에서 총파업까지 갈 거라고 예상을 하십니까? 사실 총파업까지 가는 것은 조금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게 부분적인 파업이 될 거다라고 많이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총파업에 가게 되면은 아까 반도체 산업의 특성상 한번 공정을 멈추게 되면은 이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TSMC가 대만 지진이 났을 때 잠깐 멈췄는데 멈추고 뭐 워낙 내진 설계가 잘 돼 있어서 다시 복귀를 했는데 보험료를 빼고도 1,200억 이상 손실을 봤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다 회수를 하고도 그만큼 영업이익이 굉장히 손실이 많이 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서 한 번 쓴다는 거는 특히나 반도체 같은 건 웨이퍼를 다 버려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 오면서 특히 전기 같은 것들이 끊임없이 공급되고 쫙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 한 번 쓰면 모든 것들이 다 멈춰버리게 되고 이 공정의 손실이 어마어마하게 되고 나중에 결국은 삼성전자가 물량을 대는 데 대한 신뢰도에까지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총파업으로 가긴 어렵다. 그러니까 결국 공정 중단까지 가는 총파업으로 가긴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지금 이야기하는 것처럼 뭐 6월 7일에 연차를 쓰면서 효과적인 것들을 하겠다, 뭐 집단 행동을 하겠다라는 그런 부분적인 파업의 움직임은 분명히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처음으로 맞닥뜨리는 이제 삼성의 노조 파업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응 또한 저희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는데 다음 소식 짚기 전에 영상 먼저 보고 오실까요?
네, 영상 보고 오셨는데 세기의 결혼에서 세기의 이혼이라고까지 불릴 정도입니다. 지금 최태원 SK그룹 회장 그리고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 결론이 오늘 나오거든요. 1심 재판을 이제 보면은 이혼 소송에서 이제 쟁점이 되는 게 재산 분할을 어떻게 하느냐 아닙니까? 뭐 SK 주식을 일단 제외를 해서 그게 대상이 포함되진 않았는데 여기서 언급된 게 이제 특유 재산이라는 건데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뭐 사실 이제 제가 변호사가 아니어서 이게 법률적인 용어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해석하는 조금 무리가 있을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봤을 때 일반적으로 이혼 소송이 이어지게 되면은 공동 재산 형성분에 대해서 같이 나눠 가는 게 정상입니다. 특히나 이렇게 지금 88년에 결혼하셨는데 지금 30년 이상 살게 되면은 같이 모든 재산을 형성했다라고 보는 게 사실 일반적인 견해거든요. 근데 이제 특유 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특별히 상속이나 증여를 받았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부부 중에 1인이 기여한 바가 없다라고 해서 흔히 말하는 이혼 소송 시에 분할이 대상이 되지 않는다. 혼인 전에 받거나 아니 혼인 중에라도 증여로 명확하게 증여로 받았다 그러면 이제 흔히 말해서 다른 부부 중 1인의 어떤 기여분이 반영이 안 되면서 그 재산은 나눠 가질 필요가 없다라는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공동재산 형성이라고 해서 같이 가져가는 것인데 특유 재산은 분류가 되면은 이혼 소송 시에 나눠 갖지 않아도 되는 이런 재산이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최근에 사실 어떠한 경향성들은 이 특유 재산도 일부 나눠 가져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의견 역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은 특유 재산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다른 부부 1인의 노력이 없으면 좀 어려운 부분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상속을 받았다라고 할지라도 이것을 키우고 영업하려 그러면 아무래도 다른 흔히 말하는 부부 중 1인의 기여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최근 뭐 판례는 이게 특유 재산은 반드시 또 안 나눠가게 되느냐 이런 이슈가 뭐 분명히 있기는 하다라고 아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1심 결과에 대해서 최 회장과 노 관장 모두 항소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노 관장 같은 경우에는 항소심 준비 과정에서 이 청구 내용이 변경이 있었더라고요. 주식이 아니라 현금으로 2조 원을 달라 이렇게 변경을 했던데 오늘 항소심 선고 결과에 따라서 SK 주식의 어떤 변화, 지분 구조의 변화가 있을 거라고 보세요? 사실은 원래는 이제 1심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이제 노소영 관장님이 이제 이쪽에 대해서 주식을 달라 그랬거든요. 그 SK 지주회사의 주식을 달라 그러면서 이제 소송에 이기게 된다 그러면 지주회사라는 건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는 회사고요. 지배구조 정점이 있다는 거는 여기서 이제 흔히 말하는 소유 구조들이 다 나오게 되는데 노소영 최태원 회장으로부터 노소영 관장으로 주식이 이전이 되면서 지주회사의 어떤 지배구조가 바뀌게 되고 SK 경영 전체의 어떤 지배구조가 바뀌게 되는 이런 계기가 될 수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2심에서는 이게 너무 지배구조의 위기, 또 SK 하이닉스라든지 SK 텔레콤이라는 게 전반적으로 너무나 영향이 크기 때문에 그렇게 주지 말고 이제 액수는 좀 더 늘려서 액수는 뭐 주식으로 따지면 그때 1심 기준으로 한 1.3천억 원 정도였는데 이제 현금 배상을 늘리면서 흔히 말하는 주식에 대해서는 이야기 안 하는 이런 방향을 갔거든요.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2조 원을 달라고 하면은 결국은 어느 정도 최태원 회장 이게 흔히 말해서 판결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일부 받게 된다라고 하면은 결국은 최태원 회장도 이제 자금을 마련해야 되고요. 자금을 마련하면은 아무래도 주식을 팔거나 이제 지분 구조의 변화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항소심의 설고 결과를 저희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서 요즘 사라지는 대한민국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국가를 구성하는 요소가 이제 영토, 국민 그리고 주권인데 국민이 계속 감소를 하고 있거든요. 출생률과 이제 출산율 끝없이 추락하고 있는데 이 원인 근본적으로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사실 전 세계적으로 좀 출생률이 줄어들고 있긴 한데 한국은 지나치게 빨리 줄어들고 있다라는 게 문제라고 보고 있고요. 뭐 일본만 해도 한 명 이상, 흔히 말하는 학계 출산율이 한 명 이상 나오면서 그게 속도가 어느 정도 제어가 되고 있거든요. 근데 한국의 경우에는 지금 1분기 출산율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 1분기 출산율 보면은 0.76까지 내려갔다. 그리고 올해 보통 1분기에 애를 많이 낳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아무래도 학교 갈 때 유리한 점들이 이런 것들이 있으면서 겨울에 또 키우기가 좋은 점들이 있으면서 1분기에 애를 많이 낳는데 흔히 말해서 출생아 수가 좀 많습니다. 근데 이제 이 3, 4분기까지 내려가면은 작년에 학계 출산율이 0.71 뭐 이 정도였거든요. 전체로 따지면 이게 0.6대까지 내려가지 않느냐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의 근본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경제학적으로서 보는 것은 생활 물가가 너무 비싸다라는 뭐 입장이 가장 근본적이고요.
흔히 말해서 주거비 임대료 같은 거는 그렇게 안 비싸지만 주택에 사는데 비용은 어마어마하고 그다음에 한국은 원래 그 다친 국가이기 때문에 농수산물 가격이 굉장히 비쌉니다. 근데 최근에 뭐 최저임금까지 하면서 결국 외식비도 많이 올랐거든요. 외식비가 또 많이 올랐고 그다음에 교육비하고 양육비는 지나치게 많은 나라 중 하나라고 흔히 말해서 뭐 줄세우기 경쟁 같은 것들이 이어지면서 교육비나 양육비가 또 지나치게 많이 들고 있다라는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의료비도 그 단가는 싼데 의료비 방문이 굉장히 많고요. 또 노인 의료비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이제 그 요양할 때 이제 흔히 말하는 시스템들이 아직 잘 안 갖춰져가지고 비용이 또 많이 든다라고 사적으로 이용하는 일들이 많아가지고 비용이 많이 든다라고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연금이나 이런 것들이 잘 시스템이 안 되면서 노후 생활이 또 불안하다 보니까 이게 전반적으로 경제적인 문제로 봤을 때 비용이 많고 너무 노후 생활이 불안하니까 사실 낳기가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저출산 문제는 사실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서 정부에서도 다양한 대책들을 내놓고 있는데 저출생부 신설 추진하겠다. 그리고 또 서울시에서는 신혼부부 주택 확대 방안도 발표했습니다. 이런 정부와 시의 어떤 대책 방안들 실효성이 있다고 보세요? 사실 조금 이제는 좀 포인트, 뭐 이건 개인적인 의견이긴 하지만 네네. 포인트를 바꿔봐야 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출생에 대해서는 저출생의 노력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인구 감소에 대해서는 인구 감소 그리고 생산 인구 감소에 대해서는 그거에 맞게 적응을 해야 되는 이런 시점이 왔다라고 아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고령화라는 게 추세로 어느 정도 잡아버렸고요. 그다음에 지금 인구가 줄어들게 되면 나중에 또 출생아 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라 장기적으로 이렇게 고령화로 가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고요. 고령화로 가게 되면은 가장 큰 문제가 어떤 거냐면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게 됩니다. 아무래도 내수가 위축이 되고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게 되고 그런 서비스업에 큰 영향을 받는 게 한 축이 있고요. 그다음에 재정 지출이 많아지게 됩니다. 아무래도 노인 복지가 복지 시스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엄청난데 최근에 이제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이나 다 그 마찬가지 이슈인데 결국은 이 지속 가능하지 않는 시스템으로 가게 됩니다. 결국은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청년 주거, 그다음에 신혼부부 주거를 활용하고 그다음에 물가를 낮추는 이런 구조적인 대책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제 사회 시스템을 결국은 지속 가능한지 봐야 되거든요. 인구 구조에 따라서 지금 재정 지출은 늘어나게 될 것이고 경제 성장이 떨어지게 되면 세수가 줄어들게 될 것인데 이런 밸런스가 깨지는 것들을 지금부터 염두에 두고 건강보험이라든지 국민연금이라든지 재설계를 해야 되고요. 특히나 이제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받아간 만큼, 그러니까 낸 만큼 받아가는 구조로 가야 된다는 의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결국은 낸 것보다 더 받아가게 되면 고갈이 있게 되고 고갈이 있으면 미래 세대 세금으로 가고 미래 세대 세금이 있으면 또 애를 낳지 않습니다. 이런 구조가 명확하게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낸 만큼 받아가는 구조로 가야 된다는 의견들이 KDI부터 굉장히 강하게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구조 개혁을 할 필요가 있다. 결국은 이게 지금 돌릴 수 있는 부분이 일부 있긴 하지만 그 추세 자체를 전반적으로 돌리기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 사회 시스템 자체를 정비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지속 가능한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언급이셨는데 자 끝으로 뉴욕 증시 살펴보겠습니다. 어제는 3대 지수가 모두 하락을 했더라고요. 뉴욕 증시 이제 금리가 좀 올라가면서 하락을 했다라고 지금 보고 있고요. 10년물 금리가 또 4.5% 이상 올라가면서 기준 흔히 말하는 기준금리가 높아지는 효과, 그러니까 고금리 효과가 장기적으로 지속되는 게 아니냐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베이지북이라고 해서 연준에서 이제 경제 전망을 하는데 경제 전망을 할 때 지금 산업이 조금 위축되는 것 같다. 물가에 비해서 물가는 올라가고 있지만 산업이 전반적으로 그렇게 빠르게 개선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라는 의견들이 나오면서 경기 전망은 좀 어두워지고 아무래도 흔히 말하는 금리가 높게 갈 거라고 예상을 하다 보니까 3대 지수 역시 모두 다 떨어지는 이런 결과가 나왔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정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북한이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했습니다. 우리 쪽으로 대규모 대남 풍선을 살포한 데 이어 도발에 나선 겁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수연 기자. 네, 정치부입니다. 네, 북한이 또다시 도발에 나섰습니다.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네, 합동참모본부는 오늘 오전 6시 14분 북한 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비행체 10여 발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우리군은 추가 발사에 대비해 감시와 경계를 강화한 가운데 미국, 일본 당국과 북한 탄도미사일 관련 정보를 긴밀히 공유하면서 만반의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군은 미사일의 기종과 비행거리 등 자세한 재원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일본 NHK는 해상보안청을 인용해 북한이 발사한 탄도미사일 가능성이 있는 물체가 이미 낙하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는데요. 이에 따라 단거리 탄도미사일의 가능성이 앞서 먼저 제기됐고 이어서 합참의 발표가 또 나온 겁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지난 17일 발사한 단거리 미사일에 이어 13일 만입니다. 또 지난 27일 밤 북한이 군사정찰위성 발사가 공중 폭발로 실패한 지 사흘 만에 또다시 도발에 나선 겁니다. 북한은 그제 밤부터는 우리 쪽으로 쓰레기 등 오물이 든 대남 풍선 260여 개를 살포하기도 했습니다. 하루 기준으로 역대 최다로 집계됐는데 접경 지역뿐 아니라 전국에서 발견됐습니다. 지난 26일 북한이 국내 대북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에 맞대응하겠다며 대남전단 살포를 예고하고 실행에 옮긴 거였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군은 국제법을 명백히 위반하고 우리 국민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라며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에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북한의 반인륜적이고 저급한 행위를 중단할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는데요. 그러자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어젯밤 담화를 내고 대남전단 살포는 정의로운 표현의 자유라고 주장하면서 한국이 북한에 살포하는 오물량에 몇십 배로 대응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앞서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직접 나서 군사정찰위성 발사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우리 군 훈련에 대해 좌시할 수 없다고 밝힌 상황이어서 앞으로 북한의 도발 수위는 더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정치부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아이슬란드 남서부 레이캬비크에 있는 화산이 붉은 용암을 뿜어내면서 5번째 분화를 시작했다고 현지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현지 시간 29일 시작된 이번 재분화는 지난해 12월 화산 폭발로 3,800여 명이 대피했던 남서부 해안마을 그린다비크 북쪽에서 지진이 발생한 뒤에 본격화됐습니다. 아이슬란드 기상청은 붉은 용암이 2.5km 길이의 균열에서 50m 상공으로 솟구치며 그린다비크를 향해 흐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지 기상당국은 최근 이 지역 지진이 잦아서 지하에 마그마가 축적되고 있다고 보고 화산 폭발 가능성을 경고하면서 인근 유명 온천 관광지 관광객들을 미리 대피시켰습니다. 오늘은 전국에 구름이 많은 가운데 낮 동안 초여름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아침 저녁으로는 서늘해서 일교차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신미림 캐스터. 네,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네, 오늘도 다소 덥다고요? 네, 5월의 끝자락에서 여름의 기온이 점차 짙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17.4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조금 더 높게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에도 서울 기온은 26도 선까지 오르는 등 다소 덥게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 또 당분간의 일교차가 10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질 것으로 보이니까요. 옷차림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17.4도, 대전은 16.7도로 어제보다 조금 높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낮 기온도 서울 26도, 광주 27도, 대구 28도 등으로 예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더 높겠습니다. 네, 오늘의 하늘 표정은 어떻습니까? 네, 연일 감탄이 나올 만큼 맑고 파란 하늘이 함께했는데요. 오늘은 하늘의 구름량이 점차 늘면서 어제만큼 맑은 하늘 기대하기는 조금 어렵겠습니다. 다만 구름 사이로 강한 볕이 내리쬐면서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는 자외선 지수가 높게 치솟겠는데요. 오늘 강원 남부와 충북 남부 곳곳에서 자외선 지수가 높은 단계를 보이겠고 수도권과 충남 남부지방은 오존 농도가 높게 치솟겠습니다. 남은 한 주간 구름 많은 날씨 속에 초여름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은 새벽부터 오전 사이 전남 서부 남해안과 제주도에 비가 내리겠고요. 주말에는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중부와 경북 지방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또 동해안과 남해안, 제주도 해안가를 중심으로는 너울성 파도까지 높게 일 것으로 보이니까요. 해안가 접근을 자제하는 등 안전사고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신미림입니다. 이상으로 뉴스타트를 마칩니다. 기분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